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서버 프로덕트 테크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AI 오버뷰라고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KTNF 쪽은 서버를 만드니까 이런 테크 트렌드 쪽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워낙에 이제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시간에 컴퓨팅, 프라이빗 데이터센터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가 이 기술 트렌드가 이제 그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도 처음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고, 예를 들자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 같이 이제 그 공공 서비스를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 많이 옮겨가고,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이제 일반 그 프라이빗 쪽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센터도 기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도 있고, 요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가 52%,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 25%, 그 다음에 이제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건 22%로 이미 50% 이상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간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퍼블릭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이런 퍼블릭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 센터가 몇 개나 있나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이제 뭐 많게는 187개, 지금 줄어서 153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상업용이냐 비상업용이냐 구분을 하는데요. 비상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것들, 뭐 네이버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상업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데이터센터를 상업용으로 하고 있어요. 데이터센터를 자기가 구축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대여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비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업용은 볼륨은 크지만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상업용 데이터센터들이 이제 꾸준하게 커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이 수도권 쪽에 치우쳐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상업용 쪽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엣지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에이펙 쪽이 요 밑에 있는 부분이고, 글로벌이 밑에 있는데, 어쨌든 에이펙으로 보던 글로벌로 보던 엣지 데이터 센터가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데이터 센터가 커나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하면 굉장히 큰 규모를 얘기를 하거든요. 큰 규모일 때가 어쩌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력이에요. 큰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의 전력을 다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서울에만 전력 공급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고자, 또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적어도 한 3년 이상 걸려요. 광주 AA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터 닦고 거기다가 이제 뭐 빌딩 짓고 서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한 최소 3년에서 4년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엣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데, 일반 대규모 데이터 센터보다 엣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하고 엣지 데이터 센터를 비교해 놓으면 규모 같은 경우도 뭐 토지 면적이 한 2,000인대에서 여기는 뭐 한 300평,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뭐 짧게는 뭐 30개월인데 여기는 짧게는 6개월, 그 다음에 전력 용량 이것도 40 메가와트인데 여기는 한 5메가와트. 그래서 이 엣지 데이터 센터는 단시간에 빨리 구축할 수 있고 소규모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버 디자인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앞에서도 중복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드 디자인에 있어서 52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러 보드 디자인을 레코멘드 하고 있고 이 OCP에서 모듈러를 하는 장점으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서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호스트 플랫폼하고 I/O 쪽을 구분해서 이 호스트하고 I/O를 서로 다르게 디자인해서 하나의 호스트로 여러 개의 I/O를 쓸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OCP에서 이런 DNO 컴팩터라든지 또는 FLW 이런 것들을 내놓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가 AI GPU를 많이 내놓다 보니 자기네 AI 컴퓨팅에 적합한 이런 컴팩터를 이제 MGX라고 얘기를 하는데 MGX의 모듈러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OCP에서 제공하는 그 서버의 마더보드 컴팩터 레퍼런스를 규정해놓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놓으면 여러 서버 업체에서 이렇게 따라서 만들면 이렇게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하고 쿨링인데 아까 잠깐 보니까 이제 뭐 에어 쿨링하고 리퀴드 쿨링 얘기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주로 서버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게 이제 CPU하고 GPU 쪽인데 이런 쪽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이게 그 반도체 공정이 작아지면은 소비 전력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고 예전에 뭐 35나노에서 10나노에서 7나노에서 5나노에서 지금 3나노가 거의 대세인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2나노까지도 더 줄을 그런 추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수가 많아져요. 트랜지스터 수가 많아지면 전력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단일 칩에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공정 미세화하면 전력이 작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CPU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W에서 350W, 500W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GPU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200W에서 400W, 700W 내년에 이제 1000W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단일 칩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소비 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350W까지는 공랭식으로 가능한데 이게 이제 500W까지 가면 공랭식으로는 힘들고 리퀴드 쿨링을 도입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얘기는 아까 들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퀴드 쿨링이 뭐 소비력도 개선되고 소음도 적고 공간도 적고 이래서 이제 리퀴드 쿨링 쪽으로 가려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쪽하고 패러럴 컴퓨팅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CPU가 대세인 세대가 있었고 CPU는 한마디로 이제 그 계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브레인, 두뇌라고 할 수 있죠. CPU를 통해서 I/O 쪽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디스크 쪽도 네트워크도 있고 다 이 CPU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CPU가 이제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비해서 이제 GPU는 하나의 특수 목적인 거죠. 처음에 GPU는 이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게 있는 코어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봐도 굉장히 작게 디자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코어를 지원할 수가 있고 이 CPU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엔 병렬 처리보다는 하나의 코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려고 했었던 반면에 GPU 같은 경우는 이 소형 코어를 여러 개를 병렬 처리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걸로 갔었던 거죠. 그래서 게이밍 쪽도 많이 쓰고 있고 인공지능 쪽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서 설명했습니다만 인공지능 쪽에서는 GPU가 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보면 지금 뭐 인텔의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코어가 4개로 갔었죠.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하면서 뭐 8개까지 가고 이 8개짜리를 이렇게 이제 4개를 곱하면 32개 코어가 증가할 수 해서
CPU 쪽도 코어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내년에 나오는 CPU들은 하나의 CPU 프로세스 안에 코어가 288개까지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서 GPU는 그러면 패키지 하나에 코어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한 8,000개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CPU가 기존에 뭐 4개에서 288개까지 많이 증가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GPU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가하는 거죠. 예전에 1년 전, 2년 전만 해도 5,000개인데 지금 8,000개까지 늘어나니까 그만큼 코어 수가 많으니까 병렬 처리를 통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CPU는 뭐 다른 장점이라면 전체 시스템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CPU는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 GP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획일화된 GPU를 가지고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하든지 AI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코어 수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CPU가 2개 들어가는데 그 서버 안에는 GPU가 뭐 맥시멈 8개 들어가는 거죠.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토리 보면 처음에 CPU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GPU가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됐고 AI 쪽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또 가면 이제 NPU라든지 LPU가 나와요. 그래서 NPU라는 거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GPU는 다목적, CPU는 다목적, GPU는 일부 다목적. 그런데 이제 NPU는 스페시픽하게 이제 더 그 인공지능의 추론에 최적화된 이런 프로세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GPU에 비하면 성능이 더 빨라지고 소비 전력은 더 줄어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NPU나 LPU를 개발하는 회사가 서너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 디자인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는 더 이제 작게 만들고 더 빠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3나노가 대세인 거고, 뭐 2나노, 1나노까지도 조만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의 디자인에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플래너 방식에서 핀팻에서 GAA로 바뀌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실리콘하고 게이트 부분에 요 한 면만의 전류가 표면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 한 면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단점이었다면, 핀팻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면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더 빠른 시간에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요 같은 경우는 요거를 완전히 띄워놨죠. 그리고 2개가 집어넣기 때문에 요 사방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TSMC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파워 비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실리콘을 보면 그 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층이 많게는 뭐 30층, 60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이 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이 실리콘 내부에 이제 미세 공정으로 구멍을 뚫어서 밑에까지 연결하는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파워 비아 또는 실리콘 비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실리콘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그 아키텍처럴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CPU의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이제 병렬 구성, 코어를 1개 쓰는 거를 4개 쓰고 8개 쓰고 코어 수를 증가하면 그만큼 성능이 빨라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DDR 뭐 3, 4, 5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게 DDR5라는 거고, DDR5 중에서도 이 아키텍처를 MCR DIMM을 사용했을 때 더 빠르게 가져가는 장점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DRAM 같은 경우는 CPU가 있고 메모리 DIMM이 있으면 하나의 채널에 링크가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MCR DIMM 같은 경우는 CPU에서 요 랭크 1하고 랭크 0를 동시에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HBM, 이게 High Bandwidth Memory라고 해가지고 그 CPU 다이 안에 또는 GPU 다이 안에 메모리를 같이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실리콘 안에서 인터페이스 하는 거하고 이 실리콘하고 이 실리콘이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서는 외부로 나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전력소는 많고.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메모리까지 인테그레이트 시키는 게 이제 HBM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CXL 같은 경우는 이제 먼 거리로 데이터를 이동할 때는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써서 CXL로 구동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선보이고 있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구리선을 값싸게 많이 쓸 수 있고, 좀 더 저전력으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 광업선 업체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200기가까지도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집에 가정에 들어오는 건 한 10기가 정도, 뭐 100기가, 빨라 100기가, 광으로 100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200기가, 테크놀로지 보면 지금 400기까지 지금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수 목적 가속 구현이라고 되어 있고, AI 인공지능 매트리스 연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위해서 CPU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인티저 A, BF16, TF32, 이게 뭐냐면 데이터의 포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정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수 연산을 8비트로 할 때 인티저 A라고 얘기하고, BF16은 B16이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의 사이즈는 16비트예요. 근데 효용은 32비트를 처리하는 것처럼 정확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B16이라는 데이터 포맷을 한 거고요. TF32 같은 경우는 트랜스플로 32라고 해서 역시 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데이터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32니까 32비트도 있고요. 인티저고 플로팅 포인트, 정수, 실수 이렇게 8비트.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에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학습이 있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게 있는데, 학습할 때는 데이터 bit이 32비트 또는 16비트를 사용하고 있고, 추론할 때는 더 낮게, 보통 8비트, 더 낮게 4비트까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AI 매트릭스 연산에 대한 블록도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매트릭스 이스큐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2차원의 레지스터들이 있고,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연산기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CPU가 들어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연산은 주로 GPU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CPU에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는 GPU가 필요하지만 그게 대량의 데이터가 아니고 조그마한 데이터 또는 추론을 할 때는 역시 GPU를 안 쓰고도 CPU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이 인공지능을 할 때 순서들이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링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학습을 하기 편하게끔 전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델이라는 것은 학습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주로는 GPU가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CPU가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키텍처 인핸스먼트고, 성능을 어떻게 높일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병렬을 하면 성능이 빨라집니다. 또 메모리 구성을 DDR 4에서 DDR5로 가면 성능이 빨라집니다. 네트워크 스피드가 빨라지면 시스템 성능이 빨라집니다. 특수 목적에서 인공지능 쪽에 매트릭스 연산하면 성능이 빨라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나온 것들은 이제 보안이나 압축이거든요. 이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표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SHA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SM3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그 보안 표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서버에서 이 메모리 인크립션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이거를 가속하는 퀵 어시스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하고 압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는 유저도 있고 안 쓰는 유저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군용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보안이나 압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처리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거를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소프트웨어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안 알고리즘들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이제 그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는 인공지능 역사, 그다음에 딥러닝과 트레이닝에 있어서 이제 딥러닝, 트레이닝의 추론 말씀드리고, 인공신경망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인공지능 유스케이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얘기할 거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할 거예요. 이 인공지능의 뭐 신경망을 개발하고 모델 학습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쪽에 과연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또 재미있는 퀴즈까지.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50년에 시작해서 20년, 30년 단위로 이렇게 굴곡이 있었고요. 그래서 2050년에 태동을 해서 1950년에 태동을 해서 1960년대에 한창 동이 일었다가 70년대에 많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게 빙하기라고 얘기하고, 다시 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또 상정을 해서 2010년도에 좀 슬로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때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와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붐이 일었고, 이때도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와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2016년도 이때 이세돌하고 구글 딥마인드가 바둑을 둬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구글 딥마인드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거 10년쯤 지나면 이렇게 사라질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예상과 다르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를 제 3차 AI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머신러닝도 얘기하고, 머신러닝보다 좀 더 딥하게 하는 것들이 딥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싱귤러리티라는 얘기를 해요. 이 싱귤러리티라는 게 뭐냐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고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에 인공지능을 입혀서 사람을 서비스하게 하고 공장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게 하잖아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뭐 인간을 편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걔는 저장 능력이 크잖아요. 사람은 저장 능력이 크지 않은데. 그리고 인간은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손해인지 또 뭐 이익이 되는지. 근데 얘는 가르쳐 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얘가 사람처럼 자기도 생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보다 지능도 좋아, 판단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거꾸로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특이점이 언제 올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도 많이 얘기하고, 또 인공지능을 잘못 썼을 때 뭐 딥페이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단점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 차이가 많이 나면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좀 후진국들을 더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있는 엑스마키나 이런 부분들도 이 영화가 나온 지가 꽤 된 영화인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로봇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결정이가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 로봇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탈출을 결국 하는 이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은 딥러닝, 트레이닝과 추론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에는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을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테두리 안에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인데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 피처 디텍션을 주로 이제 기계가 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투 스텝으로 피처 디텍션을 하고 이 디텍션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머신러닝이고 전통적으로 이게 먼저 시작됐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초반부터 머신러닝이 시작됐다면 머신러닝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양이하고 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이 머신러닝 가지고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 귀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입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내가 일일이 고양이의 귀는 이렇게 생겼고 개의 귀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의 눈은 이렇게 생겼고 뭐 개의 눈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해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자면 고양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구분하려면 사람이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딥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고양이의 사진을 무수히 넣어주고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딥러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안에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딥러닝으로 인공지능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머신러닝도 인공지능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딥러닝 학습법에는 이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들이 있는데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줄 때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건 고양이야. 강아지 사진을 주고 이건 강아지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도학습인 거고 이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학습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사물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주고 고양이라고 학습시켰고 개를 사진을 주고 개라고 학습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고양이 사진을 주더라도 학습이 잘 되면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에는 데이터가 이 정답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무조건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데이터를 분류해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예제로는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그멘테이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게임 쪽에 많이 사용하고 이세돌 바둑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또 딥마인드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시에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 선택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쪽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더 주는 거죠. 승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쪽에 쓰는 게 강학습인 거죠. 지도학습 말씀을 드렸었고 비지도학습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주면 지가 알아서 이런 부분은 이런 특징이, 이런 부분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사람에 대한 여러 사진들, 자전거에 대한 여러 사진들, 딸기에 대한 여러 사진들을 넣어놓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학습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자전거를 넣었는데 딸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자전거인데 딸기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편차가 있으니까 이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서 백워드로 신호를 줍니다. 웨이트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물어보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천 번, 몇만 번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자전거를 인식을 하는 이런 게 이제 학습이거든요. 추론이라면은 앞에서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에다가 학습된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요. 여기서 학습되지 않은 자전거 사진을 넣으면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자전거라고 예측을 잘 하겠죠. 그런 게 이제 추론이고. 그래서 이 딥러닝에는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가 같이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쪽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고성능의 GPU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인퍼런스 쪽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CPU나 GPU도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데이터 셋하고 액큐러시, 정확성이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 딥러닝에 사용하는 모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모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더라도 액큐러시가 높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델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렇게 이제 액큐러시가 높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보통 뭐 영상 쪽 데이터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타입 보면 이제 뭐 수치도 있고 숫자도 있고 범주형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금융 사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디텍트하냐면 가장 간단히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보통 낮에 이제 은행 업무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밤 시간에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상 증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끔 미국에 가서 이렇게 금융 거래를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출장 잘 하는 사람이니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근데 몇 년 동안 전혀 그런 해외에서 금융 건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처리 시간이 언제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날짜 시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식량망 쪽이고요. 보통 인공식량망이라는 게 사람의 그 식량망, 뉴럴 본따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도식화를 하면 각각의 신경들에 대한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에 대한 각각의 웨이트 값이 다르거든요. 그럼 인풋 곱하기 웨이트 값을 해서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고, 이 값을 액티베이션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스레시홀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디지털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리면 인풋이 있고 여기에 이제 레이어가 있고 출값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1차원적인 뉴럴 네트워크이고, 요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계속 증가를 시키면 그래서 이게 딥하다고 해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 히든 레이어가 많을수록 경비함이 높아지는데 대신 계산량이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자면 알렉스 넷은 8레이어고 VGG16 이런 것들은 레이어가 16개, 레지넷 50은 레이어가 50개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8이라는 글자를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8자를 보고 알 수 있지만, 디지털로는 이 8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숫자로 인식합니다. 이 각각의 도트가 28도트, 28도트면 28도트, 28도트에 대해서 요게 이제 0이거든요. 검정색일 때는 이게 0이고 흰색일 때는 이게 255예요. 그래서 이게 요게 검정색이니까 0000 쭉 가다가 여기는 000 가다가 이제 34, 18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이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AI에서 계산할 때는 요거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게 돼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게 있고,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사물의 외형이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값을 곱해줘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필터값을 곱해주면 거기에 대한 외형의 이미지 외형이나 특징들이 나타나게끔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게 세 개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컬러는 RGB로 구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는 이렇게 이제 색별로 세 장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색깔별로. 거기다가 필터를 한 개를 쓸 수 있고 두 개를 쓸 수 있고 100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형의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컨볼루션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계산했으면 이 값들이 너무 커지니까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4개를 하나로 줄이고 요거 4개 또 하나로 줄이는데, 요게 이제 2x2를 이렇게 하나로 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3x3를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맥스 플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 4개 중에서 가장 큰 값. 에버리지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거에서 전체 4개를 합해서 내로 나누면 에버리지가 나오겠죠. 요 에버리지 값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링 같은 경우는 맥스 플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에버리지 플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 언더피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습이 잘 되면 피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언더 피팅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오버피팅이 나와요. 그래서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학습을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 덜 학습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학습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버피팅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작은데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정확하게 학습이 잘 돼 있는데 이 데이터 이외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면 인식을 못 해요. 네, 그런 게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사학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통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할 때 지그재그로 와서 최저점을 찾아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부터 학습을 시작해서 여기가 최저점인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학습을 지그재그로 하면서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사실은 여기가 더 최저점이잖아요. 요거를 찾아주는 법이 이제 경사학용법이라고 다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딥러닝의 그 딥이라는 게 딥하게 레이어 수가 되게 많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모델별로 인셉션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트랜스포머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VG 뭐 90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델들이 영상 쪽하고 음성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영상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트랜스포머는 음성 쪽,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뭐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VG16이 이렇게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뭐 컨볼루션, 토어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컨볼루션 1, 2, 뭐 컨볼루션 1, 컨볼루션 2 이런 식으로 계속 격층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과 인프런스 차이로 되는데, 트레이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워드, 백워드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그 출원하고 페일하면 그거를 보정해주고, 다시 출원하고 페일하면 보정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졸트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출원한 결과고, 그 다음에 정답, 앤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거를 보정해서 다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주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정확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인프런스 같은 경우는 인풋이 들어오면 그냥 한번 출원한 다음에 끝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 포맷인데요. 보통 인티저 8, 인티저 16, 14.16, big 16, 14.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의료 데이터, 뭐 두뇌 그 MRI 찍은 치매 환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정상적인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치매에 걸린 환자 데이터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학습하기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이 트랜스퍼 러닝을 해요. 트랜스퍼 러닝 하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에서 뒤에 부분만 데이터가 적으니까 뒤에 부분만 변경을 해서 결말을 내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은 이미 학습된 데이터에서 내가 데이터가 적을 때 그 데이터만 좀 집어넣고 뒤에 부분만 수정해줘서 단시간에 정확성을 높이는 거. 이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요. 에폭하고 이터레이션은, 에폭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 번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게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하는데, 어쨌든 나눠서 하더라도 전체를 다 학습하는 걸 에폭이라고 하는데, 이 에폭을 몇 번 하느냐를 정해 주게 돼요. 학습을 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런 에폭을 한 1000번, 10,000번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한 20번만 해도 accuracy 괜찮아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이런 게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보면 요 파란색 있는 게 스팸 메일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팸 메일을 골라 했더니 얘는 요게 스팸 메일이라고 골라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정답이냐면 원래는 이게 스팸 메일인데 얘는 인공지능에서 이게 스팸 메일이라고 쓰면 요 부분을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 이게 스팸 메일이 아닌데 스팸 메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은 정답 맞춘 거고 요 부분 맞춘 부분. 그래서 이런 거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 F1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F1 값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그 노란 박스하고 빨간 박스로 봤을 때 A, B, C, D에 대한 그 프리딕션 예측을 한 거예요. A가 지금 전체 100개인데 100개 전체를 다 정답을 맞췄어요. B 같은 경우는 전체 80개에다가 91개인데 9개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C는 18개 중에 8개를 맞췄어요. 요 밑에도 비슷하게 A가 198개에다가 뭐 207개인데 198개를 맞췄고 B 같은 경우는 14개, 전체 14개인데 1개를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accuracy는 전체적으로 0.54고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거는 정확성 accuracy가 0.87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기엔 accuracy가 높으니까 이거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F1 값을 보면 얘는 지금 0.6이고 얘는 0.32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 게 더 좋다 생각하세요? 빨간 거, 노란 거? 눈치를 보면 노란 게 맞겠죠. 왜 굳이 accuracy가 5.4하고 8.7인데 8.7이 높다고 이게 좋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F1 값이 이게 0.6이라서 accuracy보다도 F1 값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얘는 ABC들을 골고루 잘 맞추는 거예요. 조금 전체적으로는 떨어지지만 평균적으로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A라는 걸 엄청 잘 맞췄어요. 근데 B는 형편없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4개인가? 이 중에서 한 개밖에 못 맞췄잖아요. 그러면 accuracy가 B에 대해서는 10%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7점은 10%는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우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제공해서 제대로 평가됐는지 평가를 하고 배포를 하게 되는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게 표현을 하면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서 보면 프레임워크가 있고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들은 보통 텐서플로우, 뭐 MXNet, 카페, 그다음에 스파크, 그다음에 파이토치. 근데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이토치고, 이건 예전에 작성된 가수 없는데 파이토치 가장 많이 쓰고 두 번째가 텐서플로우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모델들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텐서플로우를 쓰든 파이토치를 쓰든 그 프레임워크 밑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런 모델들은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이고, 여기 있는 모델들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만든 모델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런 모델들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그러면 먼저 내가 이미지 레코그니션 할 건지 오브젝트 디텍션 할 건지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 이거 외에 또 이제 프레임워크를 내가 텐서플로우 쓸 건지 파이토치를 쓸 건지 정하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뭐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사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사물이 어느 위치에 무언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위치에 사람인데 사람일 가능성이 75%. 이 위치에 연이 있는데 연일 가능성이 93%.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인 거고요. 이미지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진에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사물이 이 마이트일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사진을 마이트라고 판단해주고, 여기도 내가 학습을 시킨 아이템들이 뭐 이렇게 컨테이너, 라이프보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컨테이너 쉽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를 지정해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주면 이거는 컨테이너 쉽이다. 요 레오파드가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오파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사물로 지정해주는 게 이미지 레코그니션. 세그먼테이션은 이렇게 이제 요 형상을 색깔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요 부분이 도로고 요 부분이 이제 뭐 상가고 요 부분이 하늘이고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주는 거를 세그먼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손글씨를 학습을 시켜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손글씨도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학습을 시켜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도 그려주는데, 컴퓨터라고 단순하게 그려주는 게 아니고 지가 아주 다양하게, 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귀걸이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학습시키면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눈을 감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람이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애드버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제거해주고 보정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 사람을 학습을 시키고 내가 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뭐 코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림을 계절별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얼룩말을 일반 말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0년대, 2021년 이때 이제 많이 나왔고 요즘에는 LLM이 대세죠. 이런 것도 이제 음성하고 이렇게 뭐 얼굴을 학습시켜가지고 이 오버마가 연설하지 않은 거를 오버마가 연설한 것처럼 만들죠. 딥페이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프레임워크 있고 프레임워크 밑에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델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게 탑 1 accuracy, 여기는 탑 5 accuracy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차이 나면, 아까 영상에서는 내가 이제 뭐 학습을 100가지를 시켰는데 100가지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 주면 100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거는 뭐 60%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25%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 나올 거고, 뭐 전체 다 하면 이제 100%가 되는데, 이 탑1 액큐러시라는 거는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큰 거. 요게 탑 액큐러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탑5 액큐러시는 100가지 사물 중에서 5번째까지의 정답이 있으면 그걸 정답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탑5 액큐러시. 그래서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거고, 위쪽이 정확성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팅 전력을 적게 사용하면서 액큐러시가 높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쓰는 것들이 이제 레지넷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모블렛도 좀 많이 쓰고, 댄스넷 그런 것들도 많이 써요. 이게 영상에 관한 모델들. 두 번째는 이제 음성에 관한 모델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GPT,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만든 바드, 메타가 만든 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바드라든지 GPT는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 서버에 연결해 쓸 수 있는 거고,
라마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네이버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요 라마를 모델 갖다가 자기가 아까 했던 트랜스퍼 러닝 있죠.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한국어를 더 학습시켜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탑5하고 탑1 액큐러시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버나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 툴이 있어서 그 툴을 이용해서 이 서버의 성능 얼마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쪽에도 성능을 나타내고 싶은데 뭘 쓰냐? 근데 이제 표준으로 정한 게 이제 MLPerf라는 벤치마크를 써요. 이 MLPerf 벤치마크 안에는 맨 밑에 이제 하드웨어 구성도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프레임워크 아까 얘기했던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이런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모델들이 있어요. 어떤 레주넷이라든지 모블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언어 모델에 대한 성능이 얼마인지 텍스트 이미지 바꾸는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자연어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단백질 구조, 이미지 분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MLPerf 가지고 나는 MLPerf 성능이 텍스트 이미지 얼마예요. 또는 나는 내가 만든 칩은 MLPerf를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할 때 성능이 얼마요? 라고 하면 나하고 상대방의 성능을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MLPerf라는 표준화된 성능 측정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셋들이 이미지넷, 코코, VOC, 키티, 뭐 WMT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코 같은 경우는 영상 데이터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다양한 이 영상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게 이 코코 데이터고 이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이 코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하게 이제 파스칼에서 VOC 데이터셋이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그냥 이미지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데이터의 전처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습을 시키려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사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영상마다 이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다 써줘야 돼요. 요 위치에 사람이 있고 요게 말이고 이런 식으로 태깅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해준 데이터들이 요 파스칼에도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미지넷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넷도 매년 이렇게 이제 챌린지 데이를 해서 누가 우승했는지 어떤 모델이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죠. 키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레이저 스캔을 통해서 XYZ 좌표로 데이터를 주는 자동차를 위한 데이터들이 이제 모아되는 것들이고 WMT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스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WMT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면 좋다.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NNEF하고 또 ONNX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아까 크게 구분했던 게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 학습, 그 다음에 추론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학습을 할 때는 뭐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GPU 팜이 필요한데 이 추론을 할 때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학습을 하는 것들이 뭐 나는 카페로 하고 누구는 뭐 피아노를 이용하고 누구는 뭐 텐스포를 이용하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걸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매개 과정을 둔 거예요. 학습한 거를 요 NNEF 포맷으로 맞춰줘. 그러면 이 추론을 하는 디바이스들이 뭘 사용하든지 간에 요 포맷만 맞춰주면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뭘로 학습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NNEF하고 ONNX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아까 그 AI 추론칩, 뭐 MPU 이런 것들이 이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떠한 모델을 사용했든지 간에 이 NNEF만 되면 어떤 디바이스로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표준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생성형 AI. 그래서 앞에 부분은 주로 제가 이제 영상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보다는 음성 쪽이 더 많이 생성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는 뭐 예술, 음악, 소프트웨어,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주면.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생성형 AI가 많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LLM, 라지 모델 랭귀지. 이게 이제 굉장히 포퓰러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그 프롬프트에 맞게끔 뭐 시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죠. 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생성형 AI는 적대적 신경망, 뭐 변이형, 대규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잘 아시는 챗GPT, 그림을 그려주는 달리 뭐 이런 것도 있다. 국내에 이제 크루밥이 있긴 합니다. 왜 생성형 AI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편향하고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편향은 내가 제공해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편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코파일럿을 가지고 제주도 2박 3일 여행 스케줄 좀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제가 알아서 3일차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비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좀 알려줘 했더니 뭐 항공권 이렇게 가고요, 뭐 기타 비용 이렇게 가고요, 총 얼마 들어요? 이렇게 주면 이게 100% 정확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플레이잉 할 때 레퍼런스 쓰기는 굉장히 좀 수월하더라. 그다음 아까 달리 같은 건 그림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프롬프트를 맑은 하늘과 푸른 잔디와 나무가 있는 뭐 이런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쓰기가 편하다는 거죠. RAG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LLM 쪽이 음성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서 하는 검색도 하고 뭐 생성 AI도 하잖아요. 근데 이 LLM이 단점이 뭐냐면 학습을 시킨다고 했는데 올해 5월달까지밖에 학습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5월 이후에 나온 데이터는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LLM이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저는 KTF에 있고 KTF의 사교도 알고 싶어요. 근데 KTF 사교는 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이제 RAG라고 해서 LLM에서 자기가 학습된 거를 사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줘요. 예를 들자면 내가 KTNF 사교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KTNF 사교에 대한 자료를 던져주고 KTNF 사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면 잘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RA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퀴즈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지금까지 그 모델 트레이닝 그거는 지도학습인가 그거인가요? 어떤? 아까 말씀하신 모델 트레이닝하는 과정들은 네네. 그 전에 지도, 비지도 거기서 지도 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것들은 지도학습이죠. 왜냐하면 내가 고양이라는 사진을 넣고 이 디렉토리에 고양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도 이 사진 안에다가 여기에 사람이 있어, 여기에 연이 있어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정답을.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인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반도체 설명하실 때 HBM 옆에 CXL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CXL은 간단하게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다면, 컴퓨팅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다면 CPU가 있고 CPU 옆에 바짝 붙어서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CPU에서 보통 이제 I/O 쪽에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통해서
GPU 카드도 연결되고 네트워크 카드도 연결되고 다른 것도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다른 컴퓨터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가지고 PCI 레인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여기에 쓸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여기와 같이 쓸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스펙이에요. CXL이라는 게.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표준으로 있어서 지금 이제 2.0까지 나와 있고 2026년에 3.0이 될 거예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따라가긴 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른 기능이 있어서 이 PCI 익스프레스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통해서 메모리를 GPU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새로 나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메모리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CPU에는 이 메모리가 여기 이미 피트가 됐어요. 근데 난 메모리를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 CXL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